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에는 복잡한 뉴스 속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4천억 원대 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한 개입을 주장하며 론스타가 국제 중재를 제기한 지 13년 만으로 분쟁에서 이기면서 정부는 한 푼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실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론스타 관련 이슈가 또 국민들에게는 좋은 그런 뉴스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4천억 원대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6조 원대 투자자 또 국가 간 소송 이걸 이제 ISD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완성을 거둔 겁니다. 먼저 이 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최 교수님부터요. 론스타 지금 오랜만에 들어봐요. 네. 한때 그 먹튀 논란이라고 그래가지고 론스타가 굉장히 유명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IMF 외환 위기 때 외자 유치를 위해서 매각을 꽤 많이 추진했어요. 그때 이제 외환은행에 대해서 사모펀드 운영사인 론스타가 눈독을 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1억 달러.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해서 1조 3천억 원이에요. 11억 달러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2012년도 한 9년 흘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론스타가 외환을 팔았어요. 하나 금융지주에 매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차익을 꽤 많이 남겼죠. 4조 원 이상 차익을 남겼으니까 그때 이제 먹튀 논란이 있었대요. 먹고 튀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이제 우리 정부가 매각을 오히려 지연시켰다. 그래서 헐값에 유도했다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그게 ISD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구 금액으로 했던 게 46억 7,950만 달러, 6조 1,000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이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2022년도에 이제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라고 해서 ISD가 아니고 ICSID.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4.6%만 지불을 해라. 한국 정부가. 그게 2,800억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이것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론스타가 또 반발을 합니다. 2023년도에 반발을 해서 판정 취소를 신청해요. 신청을 해서 이제 이게 단심제에서 뒤집을 수 있는 건데 이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2023년도에 판정 취소를 신청했는데 론스타가 2025년도 11월 18일 어제죠. 어제 이제 ICSID가 이걸 취소위원회가 이걸 판정을 취소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배상할 필요도 없고 이자도 지급할 필요가 없고 모두 취소. 이게 단심제거든요. 최종 결과인 거죠. 최종 결과인 거예요. 네, 단심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론스타라는 그 정말 탐욕적이고 아주 정말로 자본의 그 뭐라고 할까요? 오죽하면 이게 그 당시 말이죠. 기억나는 게 정치권 금융할 거 없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정부가 잘못했다. 왜 국부를 팔아넘기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 당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잠잠히 졌던 거죠. 2022년도, 2023년도 이제 올해 와서 결국은 최종 판결이 난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인 보완책이 도입은 됐습니다. 그 의미가 있었던 거죠 우리로서. 어쨌든 간에 지급하지 않게 돼서 대단히 다행인 거죠. 아까 말씀처럼 말이죠. 네, 잘된 일입니다, 그렇죠? 잘된 일이죠. 당연히 잘된 일이죠. 네. 기쁜 일인데 조청래 전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뭐 지금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고 잘된 일이고요. 사모펀드가 와서 먹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국민적 감정도 굉장히 격앙이 됐던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13년을 끌었습니다. 2022년에 1차 판결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 신청을 했고 그 당시에 2,8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고 우리 정부에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취소 소송을 낸 거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 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종 심리가 올해 1월이었으니까 사실 재판의 전 과정이 전 정권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번복하는기가 굉장히 힘든 사안인데 아주 이례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잘 해서 공무원들도 잘 대응하고 해서 이게 4천억 플러스 그 소송 비용 73억까지 받아올 수 있는 쾌거를 이룬 겁니다. 좀 아쉬운 점은 국가적으로 매우 좋은 일이고 국민들도 반길 만한 일인데 정권이 이게 우리가 했니 네가 했니 이렇게 가는 아전인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아쉬워요. 네. 이런 건 좀 대자적으로요. 좀 통 크게 서로 칭찬하는 문화로 좀 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네. 제 생각은. 자, 이 2003년도에 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이제 승인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장 변호사님. 맞습니다. 장 대변인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이 우리가 이번에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일단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들여서 팔려고 했는데 파는 그 과정 중에서 한국 정부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각 승인도 계속 지연해서 한국 정부가 내주지 않았고 매각 가격에까지 관여를 하면서 가격이나 압박을 좀 강요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한국 정부가 물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로 이 사건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결론이 나지 않다가 3년 전인 2022년도 8월에 론스타 측의 이제 전체 주장은 아니고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아까 최 교수님 짚어주셨지만 상당액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를 함께 배상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때도 론스타가 이제 외환카드 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는 불리하게 그 당시에 그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도 한벨기에 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그러니까 이제 공정하게 시장에 좀 맡겨야 된다라는 그 대우 의무를 예. 위반했다는 점을 참작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뭐 1.5%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상 완전히 번복해서 승소를 이끌어낸 쾌거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4천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이제 환율하고 그다음에 이자까지 포함한 비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강재는 전 대변인 보시기에 참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이기기가 네. 승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송 비용만 날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승소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형태로 취소 소송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항소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부 취소가 나오는 비율이 1.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상 결정이 나왔을 때 초반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제기하게 되면 이자가 계속 붙고 그리고 상대방의 소송 비용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커질 수 있다. 이게 취소되는 비율도 너무 낮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정부가 여기에 힘을 합쳐서 결국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중대한 절차 위반 이 부분에 굉장히 파고들었습니다. 정부가 론스타의 4천억 배상금 지급 결정이 최초로 중재 판정에 나왔을 때 그때 하나금융이랑 론스타 간에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상사준재 판정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를 안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판정문이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우리 정부의 변론권, 반대 신문권 이런 것들이 박탈이 됐던 거예요. 우리 정부의 금융위에서 압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는 절차적인 문제에 집중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1.6%밖에 되지 않는 승소 가능성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해서 결과적으로 매우 어려운 좁은 문이지만 그걸 파고들었군요.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조청래 부원장께서도 이거 가지고 여야 간에 누구 쪽에 이 캐거다 성과다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민주당이 그 당시 보였던 이제 태도를 콕 꼬집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좋은 일을 두고요. 이번에 민주당 적 관계자들이 현 정부의 캐거다 뭐 이렇게 가니까 당시에 법무장관으로서 이 부분을 그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던 한동훈 장관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소송에서 지면 당신이 이자 낼 거냐 뭐 이런 식의 공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주 악의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취소를 해야 된다고 공격하던 분들 중에 현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판의 소송의 전 과정이 전 정부 때 대충 심리가 끝이 났고 법무부의 담당 국장도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분이 했습니다. 뭐 자랑하거나 뭐 공과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어쨌든 뭐 현 정부에서 쾌거를 그러니까 소송 관련 결과물을 받았으니까 그간의 역사적 과정이나 이 부분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대응해 와서 좋은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좋다, 기쁘다, 뭐 이 정도 갔으면 되는데 이것도 정치적 소재로 삼아서 한마디씩 붙입니다. 슬쩍슬쩍.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감정을 긋기도 하고요. 국민들은 다 아십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국민 눈높이보다도 못해요. 아쉽습니다. 정치권은 또 어느 쪽의 성과다, 캐거다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것 같아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정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제 그 말 생각밖에 안 나요. 아니 이걸 하면서 또 저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전 장관도 이걸 이렇게까지 꼭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 이거 한동훈 전 장관답지 않은 발언이에요. 이건 이게 말하자면 이런 발언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이게 여의도 문법이거든요. 여의도 문법을 본인이 탈피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 발언들이 조금 수위가 높아지더라고요. 지방선거도 다가오기도 하고 뭐 이해가 갑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정부가 이제 뭐 에이펙, 한미정상, 한중회담 이런 것들에 이은 쾌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부로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체로 정부가 얘기할 때 이게 지난 정부에서 잘 추진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일단 이 정부에서 이루어진 쾌거입니다. 이랬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니까 또 이걸 가지고 여야가 또 이제 이러는데 이거 그야말로 한동훈 전 장관도 잘했고 윤석열 정부가 잘한 거예요. 이거는 잘한 거고 이번 정부는 어쨌든 팔로우 좀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달은 안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제 결정이 내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 싸워라 진짜. 이거 뭘 어떻게 해서 이제 공과를 따져서 뭐 이거 수사할 겁니까? 뭐 재판할 겁니까? 또 기소할 겁니까? 제발 여야 좀 이런 그만들 싸웠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게 이 사람들 직업이에요 아주. 뭐 그만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 전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당의 기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도 한동훈 전 대표도 모두 잘했다. 이렇게 또 이제 양쪽 성과를 다 강조하고 있지만은
당 쪽에서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발표를 한 인물의 이유도 있을까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거든요. 요새 뭐 김민석 총리가 바쁘십니다. 뭐 보니까 서울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거의 서울시 의원 수준이시고요. 뭐 장관 역할도 대행을 하시고 뭐 다 하시는데요. 총리가 나와서 갑자기 하시는 것도 조금 보기는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뭐 좋게 봐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모든 이슈를 다 정치 지형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이게 병리 현상처럼 지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담백해지면 좋겠어요. 좋으면 그냥 좋다 그러고 싫으면 그냥 싫다 그러고 잘했으면 그냥 잘했다 그러고 우리도 역할 한 거 좀 있다 그러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 눈높이나 수준보다도 못한 모습을 자꾸 대행적 모습을 보여드려서 많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아니 근데 이거 이 박지원 의원이 말 잘한 거예요. 이거 이재명 정부 잘한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정부가 아예 여기 손 놨으면 물론 이제 법무국장이 지난 정권에 임명된 인사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서로 잘했다 그러면 좀 안 되나요? 이럴 때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네. 쾌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까 1.6%의 승소 가능성밖에 안 되는 사건인데 해냈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해낸 거예요. 그럼 이재명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고 윤석열 정부는 물론 계엄을 했던 정말 천하의 그 퇴행적인 일을 했습니다만 근데 그때는 또 그때대로 열심히 했던 거라고요. 이런 일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 서로 좀 격려하고 이럴 때나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여전히 또 자신들의 공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보통 그래요. 이 세상사에서 남한테 선일 가지고 일을 해도 말이죠. 자꾸 공치사란 말이죠. 그게 공이 사라져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좀 이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전 장관이 대단히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자신이 법무장관 할 때 했던 일인데 왜 이 정부가 속된 말로 말아먹느냐 뭐 이런 거 같은데 글쎄요 참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쯤 하고 서로 그냥 격려하고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네, 이쯤 하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거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런 일을 해야죠. 예. 예. 우리끼리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게 지금 또 론스타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새로운 또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이제 네, 최 맞습니다. 교수님도 최창현 교수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국제중재재판부는 이 단심이라서 한 번 판결을 내리는 거라서 2심 3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론스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법률적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사실상 없어 보이고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단심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상소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절차 자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뭐 다른 뭐 별건으로 새로운 소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이 10년 뭐 20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판에 가면서 모든 법률 쟁점들은 그 과정 안에 포섭이 돼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판단이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내려졌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절차를 밟는다는 건 국제법이라는 게 비교적 생소하고 낯설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용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 전 대변인께서는요?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취소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를 한 게 1.6%라는 이 가능성 안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론스타에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새로운 형태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고는 있습니다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하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시간도 많이 지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확정된 판결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전에 이 조청래 전 부원장과 최창현 교수께서도 국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운영입니다. 어제 벌어진 일인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해서 갭 투자 의혹 바로 부동산 관련된 질문을 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당히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우상호 정무수석도 만류하는 모습도 있고 심지어는 운영위원장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데 정책실장 이러면서 또 제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건 네 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강전의 전 대변인부터요.
저는 너무 뜬금없이 화를 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전남도지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더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이 이야기한 거는요. 이번에 가지고 온 정부의 예산안이 전세에 대해서 전세 자금 대출 이런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 올해 예산은 14조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내년도 예산은 10조 원 정도로 다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또 그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임대주택에 살기보다는 전세를 통해서 자가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면서 김용범 실장의 딸이 전세가 3억짜리에 있는데 그중에 아빠가 1억 3천을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부분 이제 본인이 인정을 한 게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 부모 찬스, 아빠 찬스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박탈감,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근데 또 팩트 체크를 해보면 청년에 대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서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김용범 실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얘기도 하지 않은 딸의 갭 투자, 아마 잘못 이해를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쪽에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에게 이렇게 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강전혜 전 대변인이 전남지사 거론된다는 얘기 듣습니다. 그건 뭐 한간에 이제 거론되는 내용일 텐데 죄송합니다. 장겸 대변인께서는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 둘러싸고 일각에서 또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자녀분들이 상당한 주식을, 금융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 관련된, 이 부동산 관련된 부분, 또 주식 보유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 분노를 하는 게 대단히 즉흥적이면서도 엄청 강도가 높아서 본인의 어떤 정치 행보를 좀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분노했다라는 인상보다는 되게 거칠게 화를 낸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뭐 자식 주식 문제나 부동산 문제도 저도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게 국회 운영위에서 뭔가 뭐 부동산 실정이나 어떤 정책 점검을 야당 의원께서 하실 수는 있는데, 아마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야 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 사이에 이제 사실적인 관계 팩트에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 또 자식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시 삼는 부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한 이제 격한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당했다거나 적절했다고 보여지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 소속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원내대표도 굉장히 큰 목소리로 화를 낼 걸 자제시키고 이제 그랬던 부분, 우상호 정무수석도 좀 계속해서 만류했던 부분, 이게 좀 총국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조창래 전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원래 이제 이게 그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를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개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강전혜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은혜 의원이 짚었던 핵심은 뭐냐 하면 임대주택 예산은 전가를 했는데 주택 구매라든가 전세 자금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3조 7천억 원 정도를 줄였어요. 그 부분을 짚는 과정에서 따님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혹시 그게 갭 투자로 가는 징검다리로 놓은 거 아니냐라는 당연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쯤 되는 분은 뭐 억울하시겠지만 가족들이 다 남들이 뻔히 보이는데 무대 위에 올려놓고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인 거는 사실이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차근차근하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버럭 화를 내고 뭐 난리를 친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전형적인 어회무시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행동이고요. 정무수석이 말리고 민주당 운영위원장이 화내라고 왔냐, 이런 자리가 아니라 소리를 3번이나 4번이나 부르고 하는데도 가라앉히지 못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저분이 부동산이라든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뭔가 약점이 크게 있는 분 아닌가. 툭 건드리니까 그냥
방어 본능이 작동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장면 전체가 첫 번째로는 이 정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모습을 연출한 결과를 초래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요. 재발 방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창진 교수께서 어떻게 보시고 왜냐하면은 김영범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당히 오랜 관료 생활을 가지고 있어 국회에 뭐 여러 번 나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국회에 어떤 질의와 또 응답이 이어진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테고 또 본인이 맡고 있는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관세협상에서도 역할을 했고 상당히 중차대한 이 보직이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를 리는 없었을 텐데요. 국회의원의 질문은 국민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다 세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절치 않았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화내는 거 보니까 무섭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제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 정도 야단칠 수 있는 건가라고 이제 영상을 봤는데 그 정도였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김영범 정책실장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딸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제 흥분했던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김은혜 의원이 지적할 수 있어요, 그거. 이 전세 대출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번엔. 줄긴 줄었어요. 근데 청년 대출이 줄었냐는 별개 문제. 근데 그걸 따지면 돼요. 그야말로. 근데 딸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갭 투자 얘기까지 나오니까 최근에 이제 갭 투자 관련해서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예.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 여러 사례도 나왔고. 그래서 가뜩은 민감해 있던 것 같아요. 민감해 있는데 바로 자기의 딸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자녀 얘기를 하니까 흥분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굳이 얘기한다면 김은혜 의원도 그냥 그 정치적인 걸 따지면 되는데 굳이 꼭 딸 얘기를 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들어요. 꼭 가족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하냐. 당신 그러면 딸은 그러면 임대주택을 바라고 전세를 바랍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임대주택을 바란다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딸은 임대주택 싫습니다. 딸 전세 좋습니다. 전세에서 자가로 사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곤혹스럽게 만드니까 이제 흥분을 했는데 어쨌든 김영범 실장은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이 저렇게 소리를 어제 보니까 거칠게 화를 내던데 누가 봐도 그건 김영범 실장이 상당히 적절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원들도 가능하면 가족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족 얘기 안 해도 얼마나 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 또 한 건이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휴대전화 메시지가 포착이 됐는데 이 내용이 법사위 소속의 서영교 의원이 쿠팡 관계자와 대한변호사의 회장과 오찬을 갖는다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메시지 내용이 이 부적절이라는 단어까지도 부적절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알려진 강전의 전 대표님 먼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쿠팡 관련되는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이번 정부에서 쿠팡의 그 봐주기 의혹, 퇴직금과 관련해서 그게 최근에 상설 특검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그저께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서영교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변협과 관련이 있는 거죠. 대한변협 회장이랑 식사를 하는 자리에 대한변협의 정무이사가 같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정무이사가 최근까지 쿠팡에서 상무로 근무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모 의원실 보좌진을 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원래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뒤에서 사진 기자가 촬영을 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쿠팡과 관련해서 특검까지 한다면서 특검 추천권을 또 대한변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권안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 회장과 그리고 쿠팡 출신 이렇게 변호사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서영교 의원 측에서는 쿠팡의 키읔도 꺼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혜민 대변인 이게 말하자면 쿠팡이 퇴직금, 쿠팡이 계열사죠. 퇴직금을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검사가 영향을 줘서 이 수사가 무마되는데 이 봐주기 의혹이 생긴 것이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설 특검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설 특검이 이제
곧 진행이 되는데 바로 그것과 관련되는 쿠팡의 이 관계자와 또 대한변협 회장이 있는 자리에 서영교 의원이 나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의혹의 예. 내용은 그런데 서영교 의원의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 쿠팡의 상무라고 하는 그 관계자가 지금 쿠팡에 사의직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변호사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대한변협 집행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사이 그 처리가 기술적으로 좀 늦어지면서 본인은 쿠팡은 이미 나왔고 그러니까 이 대한변협 회장을 의전하는 같이 이제 수행하는 입장으로 변호사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에 간 거다. 예. 그리고 서영교 의원도 쿠팡의 키역도 못 들었다. 쿠팡에 몸담았던 사람도 인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뭐 쿠팡을 나왔고 지금은 그냥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집행부의 일원으로 그 식사 자리에 온 걸로 본인은 인지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정확히 하겠다. 뭐 자시하지 않겠다. 뭐 고소고발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좀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조금 이상한 게 그 쿠팡 상무라는 이 변호사가 지금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이 식사를 하기 전에 한 2주 전쯤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 측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잡혀 있었던 식사 약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쿠팡 출신인데 밥을 먹으러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 이사 쪽에서만 알았을까? 이게 어쨌든 국회의원이 움직일 때는 보좌진들이 누구랑 식사를 하는지 그 사람의 네. 프로필 같은 것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대한변협에는 부회장들도 여러 명이 있고 이사도 굉장히 여러 명이 있습니다. 꼭 이 사람이 나왔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쿠팡에서 그만뒀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재현 선생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네. 그 식사 장소에 나왔을 때 그 쿠팡의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쿠팡 소속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쿠팡 측에서는 사직서를 받았는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사직 처리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언론에 그 보도가 식사 나오고 시점에요? 있습니다. 네. 그게 식사 어제였으니까. 시점에. 알겠습니다. 자, 장현미 대변인 하나 궁금한 네. 게요. 근데 왜 이 관련된 내용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전달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김영희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다 보니까 이제 여러 보고를 참모들로부터 받는데 이게 법사위에서의 상설특검이 또 현안이기도 하니까 그 참모진이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이 식사를 뭐 누구와 하는데 그게 이제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는 보고를 올렸던 겁니다. 이게 네. 이제 언론사 카메라에 잡혀서 또 알려지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고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본회의장 이었나 어쨌든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본 부분이고 그것과 무관하게 또 서영교 의원은 본인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 대변인 잠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마무리를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부적절이라는 의견이 같이 갔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뭐 그 김병기 원내대표를 보좌하는 그 보좌진이 보낸 문자로 보는데 어떤 사실관계 플러스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나 뭐 전망 이런 거를 보좌진들이 같이 종합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는 의도나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서영교 의원의 해명은 전혀 알고 있지 않았고 쿠팡의 일원이면 아마 서영교 의원은 그 자리에 안 나갔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제 해명을 내놓고 있고 이미 사직을 했고 본인이 쿠팡에 몸담았던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이걸 의견을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보낸 사람이 왜 부적절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말씀인데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조청래 전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상황을요? 아니 우선 이게 서영교 의원의 오늘 입장은 뭐냐면 공작이다 이러고 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작하는 거야? 아니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이 공작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지금 쿠팡의 임원이라는 상무라는 그 변호사가요. 예. 쿠팡의 임원이 뉴스의 맥락을 보면 임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달 전쯤에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주 전부터 사직 처리 이 과정을 밟고 있는데 과정이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저는 사후에 맞춘 것 같다라는 거예요. 들어간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 1년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사직을 2주 전부터 해갖고 사직 절차를 밟는데 2주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쿠팡이나 민주당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내용 같고요. 추정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서영교 의원이 변협 회장을 만나는데 누가 나오는지 자기 몰랐다. 수행원까지 내가 아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부터 대한변협의 정무이사가 수행원입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형식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말대로 오래전부터 약속이 있어서 됐다면 네. 이 부분을 제가 이 민감한 시기에 이 성격을 살피지 못했다라고 자기의 실책을 먼저 자인을 하는 게 맞죠. 덮어씌워서 흡사한 누군가가 자기를 정치적으로 음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그런 식의 이슈 드라이브는 매우 잘못된 태도거든요. 안 커져도 될 문제를 스스로가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발화점이 민주당 지도부 내에요. 특히 원내 지도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봐도 이 쿠팡 이게 지금 수사 상소 특검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대단히 민감한 이슈인데 일단 쿠팡 관계자를 몰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변협 회장을 만나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쿠팡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그 보좌진도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쿠팡이 자체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아무런 관계 없이 만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은. 소영교 의원이 자기는 몰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다. 지금 진위 공방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인데요. 바로 발언 논란입니다.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을 겨냥해서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 불편한 것 빼고는 기득권이다. 그 외에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차마 그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던 다른 또 출연자들의 말까지 옮기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먼저 조청래 전 부원장께서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떤지 이 사안을 바라보는 또 어떤 의견이신지요? 이거는 누가 됐든지 간에 언급하기가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거고요. 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정치인 국회의원 김현지를 비판하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적이나 활동이나 이 부분을 집어서 비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장애인 빼고는 기득권이다 이런 표현들은요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유권자로서의 장애인을 검토하고 고려하고 이런 수준까지 갈 것도 없이 정치를 하려는 사람의 기본 자세로서 저는 이건 매우 잘못된 거라 결격 사유라고 보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지방선거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한 7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예. 이게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성 문제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정치적 그 덕실을 계산하더라도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상처를 입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덮기에 급급한 것보다는 본인의 근본적인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냥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에 국한되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사이의 관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김혜지 의원은 박민영 대변인을 상대로 고소까지 한 상태인데 최창희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김혜지 의원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드문 경우였죠. 근데 박민영 대변인 이 얘기는 아까 조 원장님 말씀처럼 이건 논평할 가치도 없어요. 이거 상상이 안 가능합니다. 어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 쓰기도 아까워요. 이건 정치인 자격 없습니다. 정치인을 떠나서 개인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이건 제가 볼 때 자질 미달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미디어 대변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박민영 대변인은 저도 뭐 대화를 나눠본 적이 꽤 있는데 이런 인식 가지고 당을 대변한다? 근데 이거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장동혁 대표가 박민영 대변인의 이 사표를 반려했어요. 예.
그럼 반려한다는 얘기 뭡니까? 이건 알아서 사표를 안 내더라도 사표를 내시오. 당신 보직 그만두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이 박민영 대변인이 책임을 느끼고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사표를 내고 사의를 표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반려했다. 이게 국민의힘의 그 여러 가지 인식은 장동욱 대표 인식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이럴 땐 정말 반성하고 사과하고 당대표도 정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해요. 이거는. 뭐 굳이 뭐 소외계층이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이런 얘기 흔히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이건 심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정당 차원의 사과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 박민영 대변인, 전 미디어 대변인 측에서 보직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직 해임해야 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 또 대변인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강전희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사안을요? 이게 물론 박민영 대변인이 본인의 그런 격한 표현 이런 것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서 사과 메시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과 좀 아까 말씀하신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관계도 여기에는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김예지 의원이 비례로 2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공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받은 것이죠. 그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예지 의원이 그동안에 국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였었던 것들이 당론과 다른 입장들이 좀 많이 나왔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을 하던 것이 유튜브다 보니까 수위가 너무 높아졌다. 그래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예지 의원은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으로 한 손에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크게 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박민영 대변인의 이러한 사표를 반려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잘잘못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를 넘어서서 그 지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과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과 메시지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본인에 대한 인격 말살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도 네. 보입니다. 아무리 그렇다도 그게 김혜지 의원을 조준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 교수님. 그러니까 네. 장동혁 지금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생각 자체가 다른 것 같고 인식이 지평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해석을 좋게 해주려고 해도 이 김혜지 의원이 친한계니까 그렇다 해서 친한계에 대한 반발 평소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박민영 대변인은 친윤이고 그야말로 찐윤이에요. 찐윤. 박민영 대변인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반영돼서 했다 하더라도 다르게 공격을 했어야죠. 다른 걸 트집을 잡았어야죠. 얼마나 트집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의정활동을 이렇게 잘못하냐든지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면서 뭐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뭐 정치는 의뢰하는 말들. 그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이 문제가 안 돼요. 이거 뭐 친한이다 뭐 반한이다 이걸 떠나서 이게 눈 불편한 거 빼놓고 기득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거 친한계다 뭐 장동혁과 한동훈의 대립 이것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예. 같아요. 장혜민 대변인께 여쭤보고 조청래 전 부원장께 가겠습니다. 장혜민 대변인 궁금한 건 이런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니까요. 당의 뭐 정책이라든지 당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당내 인사에 대해서 대변인이 방송이든 유튜브든 나가서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일종의 내부적인 뭐 규약이랄까 원칙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현실을 좀 저는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 뭐 대변인이든 누구든 뭐 당연히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그 해당 유튜브를 계속 쭉 봤는데 오히려 이제 여성이 여성을 공격하는 컨셉으로 여성이 왜 특권을 누리려고 하냐, 당신들이 왜 소수자냐, 뭐 이런 이 컨셉의 유튜브 채널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예. 거기에 가서 사실 진짜 부적절한 발언 그 사회자한테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호응하는 듯하게 또 더 논란이 짚혀졌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란 말씀을 드렸던 게 증오에 좀 눈이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구도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 개라고 하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부적절하게 인재 감수성이라는 건 정말 뒤로 해놓고 정치는 태반이 말로 하는 건데 증오, 혐오를 감추지조차 않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부적절한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인 신동욱 의원께서 예. 공교롭게 장애인이라 그런 문제가 불거진다? 뭐가 공교롭습니까? 뭐가 장애인인 게 공교롭다는 겁니까?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것만이 특권이라는 식의 그런 인식을 드러내는 인사를 그대로 당직을 준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좀 관련해서 여쭤보고 입으로 넘어갈 텐데요. 조성대 전 부원장께는 지금 이 관련해서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떻게든 이걸 좀 끊어낼 필요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집착해서 기사화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의 어떤 정서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발언한 뭐 까닭과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대략 난감함을 표시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직 인선과 관련된 것은 송원석 원내대표의 뭐랄까 그 업무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논평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언론에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건데요. 사실관계를 보자면 뭐 김혜지 의원이 지금 비례대표를 두 번째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 맞는데 정치사에서 비례대표를 3번 한 사람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특수한 상황에 정책 지향성하고 장애인이 대표성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가게 된 건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찌 보든지 간에 공당의 공식 절차를 밟아서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의 포인트를 잡아서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당직을 맡고 있으면 부득이하게 비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근거나 증거나 정황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갑니다. 그래서 감정이 실린 발언은 자제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이 사안은 개인적인 자제도 부족했고 당의 대처도 저는 적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양평에 있는 공흥지구에 개발이 됐던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 건으로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강전의 전 대변인께 어떤 사안이고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양평 공흥지구에서 이제 아파트 개발 부담금을 축소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국고손실 혐의, 또 업무상 배임 횡령, 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거들을 본인의 장모 집에다가 갖다 놨었던 부분들, 이게 증거인멸 혐의까지 해서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고요. 아마 오늘 밤 정도면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양평공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수사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물품들이 나왔었던 부분들, 특히 장모 집에서 목걸이가 나왔는데 그 목걸이 자체가 가품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서희건설 측에서 진품을 또 가지고 왔었던 과정들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죄질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은 이 증거인멸 혐의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장미 대변인 어떻게 보시요? 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기로에 서 있는데 말하자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쪽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더 강하게 작동할 걸로 보시는지요? 근데 액수는 그 국고 손실치가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800억 매출을 가족 회사를 세워가지고 올립니다. 그런데 개발 분담금이 통상 25% 정도가 부과되면 상당액이 이제 그 세금으로 사실상 나가야 되는데 0원이에요. 서류를 다 가짜로 만들었다는 의혹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죄책이 큰데 좀 부인하고 있고, 또 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어떤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냐면 뭐 이완 화백의 김상민 검사로부터 받은 걸 본인 장모 집에 갖다 놓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배용 전 이제 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 거북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팀이 압수수색 나갔을 때 금 거북이 옆에 당선 축하드린다는 이배용 그 전 위원장이 쓴 축하 카드가 있었어요. 예. 근데 특검팀이 잠깐 다른 이제 업무 보고 이러는 사이에 그걸 찢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누가요? 그 오빠가요. 김건희 씨 오빠가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본인이 찢은 거 맞냐? 그러니까 내가 찢은 건 맞다라고 실토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럼 왜 찢었냐? 나 이거 중요한 거 몰라서 찢었다. 이거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는 지금 재판 받는 모습이 일부 이제 중계가 허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네. 오늘 이제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정 혐의 재판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재판부의 구인영장 집행 예고에도 한덕수 총리 재판입니다.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자, 대부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출석은 했습니다.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출석은 했는데 정작 출석을 해서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하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한독수 내란 방조 혐의의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거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불출석하겠다고 이제 불출석 사유를 보냈었는데 구인영장 이제 발부하고 구인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출석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건 증인으로 나와서도 이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건 저는 오히려 방지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방조 혐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가 법률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증인으로서 할 얘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국무회의 때 한덕수 전 총리가 몇 명의 장관을 불렀잖아요. 그 이제 의결 정도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다든지 그럴 텐데 일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출석을 했다는 거는 일단 구인영장 집행하고 이런 것들은 막으면서 이제 출석하고 또 워낙 또 재판 출석을 많이 안 했잖아요. 예. 본인의 재판은 아니고 일단 본인의 재판이 아닌 이제 재판에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아마 결국은 그런 것들도 오히려 입증하는 게 아닌가.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초선 분석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방어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관여하지 않았다. 등의 발언 자체도 없었다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판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쟁점을 다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가서 뭐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다른 재판이라든가 다른 정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지금 특검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사나 재판의 과정이 짜맞추기라고 보니까 내가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아마도 법정에서 발부된 구인영장이라서 이 부분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해서 재판정에 나오긴 하지만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끝끝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내는 이유는 무슨 유효한 정언을 정치하겠다는 뜻보다는 재판 과정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입장이나 태도를 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뜻인 것 같고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니까 더더군다나 발언을 할 수가 없었겠죠. 저는 부득이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의 징계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현민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강 광주고검장, 네. 박재혁 수원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수리가 안 되고 징계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각도 있어서요. 아마 즉각 사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 정리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집단 목소리 내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교사분들이 왜 정부가 이런 사고를 냈느냐라고 이 성명 내셨다가 징계 받았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검찰만 거기에 있어서 예외라고 할 수 없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검사장들이 같이 연판장을 돌리고 했던 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낸 거고, 뭐 전 정부 때 경찰 총경들이 정부에 대해서 문제의식 드러내는 회의했다가 다 징계받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제 같은 선에서 어떤 수위에 어떤 논의는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뭐 평검사로 전보된다는 것이 네. 검사장 고검장에서 그냥 이 보직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뭐 법률연수원 연수위원으로 가고 뭐 이런 자천의 형태인데 평검사로 강등이 된다는 게 1급, 2급이던 사람들이 5급, 6급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어떤 그렇지 의미입니까?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검찰의 직제는 검찰총장과 검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장, 뭐 이렇게 계층적으로 이 어떤 그 순번을 두게 되면 그 외압으로,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위에 눈치를 보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청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검찰의 직위는 검찰총장과 이 일반 검사만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 등의 어떤 인사권 재량이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과거에도 나를 어떻게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시키냐라고 해서 한번 소송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이건 인사권자의 재량이라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보직 해임이 맞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강전희 전 대변인은 이런 징계 주장하는 민주당 네.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아까 이제 장 대변인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정치적 해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치적 해석으로 이것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사들이 항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명령 자체가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령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앞뒤도 맞지 않고, 이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항소 포기 사태에 있어서의 사실관계,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달라. 그리고 수사팀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항소를 하자는 의견이었다라는 것인데 왜 지휘부가 그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됐는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징계도 검토하겠다. 심지어 오늘은 뭐 법사위에서 친여당 쪽 의원들이 고발 조치를 한다라고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고 지휘부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항명이라고 규정 지으면서 징계, 고발 조치까지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민주당은 반발을 하는 민주당에서는 또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입장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또 반박의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도 조금 수위를 낮추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문제되는 그 항소 포기에 관련된 건데 이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 무죄가 나온 걸로 봐서 이제 이거는 그 수사팀이 1차 수사팀이 있고 2차 수사팀이 있는데 2차 수사팀이 주로 이제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구성한 게 이제 2차 수사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 측을 겨냥해서 구성한 공소사실이다. 이렇게 돼서 아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혐의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재판부에서. 업무상 배임형은 이제 유죄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공소를 정치적 의도에 따라 했다. 항소 포기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항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이것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따진 다음에 항소 포기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반대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건 징계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이게 불명확해요 지금. 게다가 노만석 전 대행의 얘기도 퇴임할 때 별 얘기를 안 하고 왔어요. 용산과 법무부의 고려가 필요했다. 뭐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서 또 본인은 또 반대했는데 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진수 차관한테 전화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항소 포기의 전말부터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밝힌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주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다면 그때 징계라도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민주당이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조금 한 템포 늦추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깔리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검찰 보는 관점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이죠. 여러 가지 또 이명박 후보 때는 또 대단히 관대하게 처분했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또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고 그때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바뀐 다음에 그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패싱했던 인사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때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볼 때 민주당이 일단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청법도 폐지했는데 검찰청이 폐지됐는데 검찰이 이 기회에 이 항소 포기 건으로 해서 지금 하나의 계기로 명분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본질입니다. 이 사건 자체로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 거죠. 누가 봐도. 민주당이 그런 어떤 기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도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조금 자제를 좀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좀 따져본 다음에 두 가지를 따져보고 난 다음에 그때 해도 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이미 이 검찰 인사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 전 본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구자연, 그다음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또 박철우. 이렇게 동시에 또 이제 검사 반발하는 검사 고검장, 지검장에 대해서는 또 징계가 또 검토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난 뒤 4개월 동안 대행 체제가 있었고요. 노만석 총장 대행이 지금 물러나고 또 대행으로 갔습니다. 그죠?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을 하니까 청문회도 필요 없고요. 국회에 검증받을 필요도 없고 국민들 앞에서도 검증받을 필요가 없어졌고 그야말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보직을 정해서 꽂아 넣으면 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인사 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검찰 해체 국면에서 검찰청 해체 국면에서 검찰의 구심점을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적 고려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쭉 가고 있는데 어제 오늘 그저께 이렇게 보면 최고참 검사장 둘이가 사표를 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주고검장 수원지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아마 40, 30기 정도 될 것 같은데 노만석 대행하고 아마 연수원 동기일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직의 뜻을 표하고 난 뒤에 나온 반응이 웃깁니다.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게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징계받을 거니까 사표 수리 안 된다라고 나와요. 지금 일명 검사파면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도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도 아닙니다. 일개 국회의원이 자기가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검사장들이 사표에 대해서 되니 많이 당신들은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안 된다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입법권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행정권, 사법권까지 침해를 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핵심은 이런 겁니다. 대장동 일당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7천억이 넘는 돈을 환수를 못하게 만든 게 항소 포기의 핵심이에요. 그 과정에서 검찰청은 대검 무슨 간부 회의도 없었고 검사장 회의도 없었습니다. 그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면서 고장 나왔다는 게 법무부 장관은 의견을 냈을 뿐이다. 노만석 대행은 법무부 의견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을 참고해서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항명입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역대 정권 내내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 깨야 된다. 검사 동일체 원칙 깨야 된다고 그랬던 거고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 정당하다, 잘했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까? 네. 자, 중요한 것은 이 바로 대장동 일당의 이 부당 이익 환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또 여론은 모아지고 있는데 장현민 대변인과 강전의 전 대변인께 남은 시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이 남욱 이 변호사의 소유로 알려진 서울의 청담동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가서 이제 또 집회를 가졌거든요. 민주당의 고민도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게요. 기본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예금 보험공사에서 남욱 씨에 대해서 3천억 그 가압류해가지고 계속 추징 보전해서 현금화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뭐 감옥 갔다 오면 재벌된다? 아니요. 이 사람들도 추가로 출자한 거 말고 대출을 일으켜서 연대보증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3천억이에요. 남욱만. 그런데 예금보험공사 통해가지고 이걸 갚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 가압류 걸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성남시장께서 단돈 1원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미 검찰이 이 기소하기 전부터 2천억 원대의 자산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주진 의원이 바로 풀리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께서도 이거 선제적인 조치로 우리 가압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절차대로 하면 이건 보전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는데 강진희 전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도 이게 관련돼서 이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뭐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뭔가 좀 대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텐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 친일재산 환수 관련해서도 소급 입법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형태로 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위헌 논란이 있을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가압류라는 걸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은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 측에서는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법원에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검찰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동결되어 있는 것들은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였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지금 검찰과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